2026년이네요. 선유여고 1학년 설명회 융합적 사고와 능동적 참여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막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 고등학교 2, 3학년 때까지를 지금부터 막 설계할 순 없잖아요. 근데 일단 1학년 한 해 동안에는 융합적 사고라는 말을 딱 꽂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융합적 사고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유여고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일단 영어 내신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드렸잖아요. 그 중에 그 내신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요 자료가 좀 있어요. 요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장을 딱 넘기시면은 3페이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선유여고가 영어 내신을 어떻게 출제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범위를 좀 보도록 할게요. 1학기 중간고사는 4월 24일 날 봤습니다. 굉장히 좀 일찍 봤던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에도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학교 일정 자체는. 일단 교과서가 한과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2학기까지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교과서는 한 과씩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근데 중학교 교과서하고는 당연히 다를 것이고 분량은 한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과의 본문의 분량은. 근데 교과서 어렵지가 않아요.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올 경우 한 가당 문제 꼴랑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난도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문제는 부교재예요. 부교재가 작년 2025년 기준으로는 1학기 때는 수프림 유형 독해편이라는 시중에 문제집이 딱 꽂힙니다. 이게 1학기 때 끝나고 2학기가 되면은 우리 능률출판사에서 나오는 빠바 빠른 독해 유형편이라는 교재가 2학기의 부교재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반씩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딱 보시면서 그럼 올해도 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책을 사놔야겠군. 근데 이게 매해 바뀌어요. 매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수프림이라고 하는 교재는 그 전년도 2024년도에는 2학기 교재였어요. 근데 이게 작년은 갑자기 바뀌어서 1학기로 꽂혔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맞수라는 교재가 사실은 또 결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교재가 계속 좀 바뀌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됐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부교재가 꽂히는 건 무조건 확실해요. 그리고 분량 자체도 한 학기에 한 교재니까 좀 많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수준은 어떠냐면은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정도 수준? 이런 정도의 교재라고 볼 수 있고 빠바라는 2학기 교재 있잖아요. 이거는 예일여고의 2학기 부교재하고 완전 동일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교재가 비중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한 세트씩 꼬박꼬박 딱 세팅이 되는데 몇 년도께 들어갔어요 지금? 2025년도인데 2025년도 모의고사 3월거에 들어갔죠. 그리고 또 기말 때에는 2025년도 6월께 들어가죠. 또 2학기에는 또 역시 9월, 10월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2학기 기말에는 2세트가 들어간대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올해에는 2026학년도에 3모 그리고 6모 2학기 때는 또 그 해당 월의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그 문제들이. 그치?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렇게 3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와 부교재와 해당 연도의 모의고사.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객관식이 30문항 80점인데 서술형이 4문항이 출제가 돼서 20점 이렇게 해서 80대 20으로 계속 출제가 되는데 결론 말씀드릴게요. 어려워요. 서술형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선율여고를 그러니까 일지망으로 지망을 하셔서 되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사실 좀 내신 따기 빡셀까봐 예의를 못 썼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보다 뭐 약간 내신 따기가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원수도 적은 데다가 영어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결이 다른 시험입니다만 예일보다 저는 좀 일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탈스럽게 출제가 되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먼저 밑에 보시면은 기억해야 될 탑3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지문 자체를 큰 변동을 해서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출제 문제를 보면은 원래 공부했던 지문을 고스란히 거의 복붙을 하는데 어휘를 바꾸죠. 어휘 문제를 어휘를 어떻게 똑같이 내요? 당연히 5개 선지의 어휘를 고쳐서 내겠죠.
그리고 어법도 나오면은 당연히 어법 부분을 고쳐서 내지 누가 똑같이 내요 그거를. 그렇게 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선택지가 어려워요. 선택지에서 어휘들을 좀 어렵게 쓰시고 선택지의 분량 자체도 되게 길어요. 뭐 빈칸 추론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주제 제목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택지를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서 가공을 하십니다. 이게 일단은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서답형이 겁나 까탈스러워요. 저는 진짜 약간 이렇게 내면은 어떻게 맞추지? 약간 그런 상황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은 그 적중 사례 중에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적중 사례 중에 어디 있냐면 32페이지를 좀 펼쳐주시면 좋습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가 이제 서답형의 실제 사례들이 있어요. 요게 아까 네 문항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게 네 가지 문항이 다 동일하진 않은데 서답형 32페이지의 밑에 4번을 보시면은 주어진 우리말 해석과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빈칸 A를 채워 문장을 완성하시오.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는 한 2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일단 밑에 우리말 해석이 밑에 있습니다. 시간을 소모할 필요 없이 편집자가 원하는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의 접근 방식이다. 아씨 겁나 어렵네. 우리 말도 어렵네. 근데 이것에 해당이 되는 말을 영작을 해야 되는데요. 밑에 보기에 꽤나 많은 단어들이 지금 밑에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단어 덩어리가 지금 한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조건이 있어요. 일단 우리말 해석을 참고할 것. 보기의 단어를 모두 활용할 것. 3. 필요시 주어진 단어나 어구의 형태를 변형할 것. 근데 변형하지 말 것도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 보시면 뭐 기말 때는 변형하지 말 것. 변형할 필요 없음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어나 어구를 추가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시 추가할 것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꼼꼼하게 이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훈련 안 하면은 시험장 가서 엥? 와장창창창 틀릴 수 있는데 배점이 4점, 6점 막 이래버려.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서술형 4개 중에서도 두 문항이. 그러면 이거 본문을 다 암기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보기에 주어진 단어들은 본문하고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아요. 지금 문장이. 그러니까 영작에 대한 기본적 구문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일여고의 시그니처 서술형 문제입니다. 단어 배열 영작, 그런데 필요시 변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단어를 추가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딱 듣기만 해도 이게 만만한 훈련이 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을 뭐 많이 돌았다, 특강을 들었다 그 얘기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귀결이 된다라고 단순화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렸고요.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 자 이제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교과서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2문항 정도 출제가 돼요. 5%가 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교과서 뭐다?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2문제. 그리고 배치도 1, 2번에 보통 배치를 해요. 자 그리고 부교재하고 모의고사는 문제 배치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퐁당당 퐁퐁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부교재, 모의고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수프림이라고 하는 교재가 들어갔고 2학기에는 빠바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보통 객관식에서 나오냐면은 그냥 완전히 수능형이에요. 주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내용 확인 혹은 어법 어휘 또 요약문 또 순서 삽입 그냥 원래 수능에서 물어보는 그 유형들을 다채롭게 객관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도 역시나 해당 연도 3, 6, 9, 11월 이렇게 기출이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술형에서도 모의고사 출제되고 객관식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작년 기준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지가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를 좀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교과서를 중간에 넣었네요. 객관식 9번과 객관식 18번으로 넣습니다. 그 전년도 거는 이렇게 1, 2번에 배치를 좀 했었었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 보시면은 오른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서답형 1번이 몇 점이에요?
4점. 서답형 2번이 몇 점? 6점. 6점. 4점. 미쳤죠? 6점인데, 그러니까 여기 부분 점수가 있기는 해요. 부분 점수를 전혀 안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언니들 중에는 여러분 영어 100점도 있어요. 이런 시험이지만 왜냐면 저희 학원에 선유여고 전교권들이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어 100, 2학기 때 딱 감 잡더니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이 가능은 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이어서도 뭐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까지 저희가 분석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뭐 글씨가 이렇게 빽빽하게 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잘 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들춰봐야 되는 굉장히 꿀팁 같은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1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저희가 이제 내신을 하게 될 때 마지막에 내일이 영어 내신이다. 그럼 뭘 하느냐? 오늘 야 여기 이렇게 산처럼 쌓여놓은 모든 문제를 풀고 집에 가야 돼. 그렇게 촌스럽게 안 합니다. 일단은 뭐 영어 한 과목만 보는 경우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모의 내신을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시험지 패턴이 모의 내신인데 지금 선율여고만이 쓰는 시험지 그 폰트가 있고 시험지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출력을 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중간고사 시험지거든요. 그러면 이 폰트와 이 배치와 이 문제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 고1은 태어나서 처음이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이게 대입에 직결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막 장염 폭발 오고 난리 납니다. 진짜 이렇게 예민한 친구들은. 그래서 그 전날 똑같은 시험지 양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간에 이제 한 2달 정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2회 정도 세트로 시험을 보는데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해제 수업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공부들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다음날 영어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영어 내신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좀 드렸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뒤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율여고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생기부에 우리가 기재를 해야 되는 자율활동, 또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활동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율활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주도성과 인문 독서 활동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선율여고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보면은 자율활동이 학교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학급 단위로 되어 있어요. 학급 단위로. 그러니까 뭐예요?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의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자율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담임에 따라서 약간 복불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죠. 자, 약간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어떤 특정 반의 담임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혹은 학급 회장이라든가 학급의 이 학생들이 어떤 주도가 돼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간에 저희가 선율여고 생기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작년이 2025 첫 해, 고교학점제 첫 해였잖아요. 그래서 그 전년도 선배들이 했던 좋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도에 안 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서 네가 건의를 해. 니네 학급의 학급 자율활동에 이걸 하겠다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자. 그래서 성사가 됐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가만히 있으면 약간 나가리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학급 단위로 자율활동이 기획이 돼서요. 도서 나눔, 그러니까 도서를 서로 추천하고 나눠서 같이 독서 활동을 하는 거고 또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부분. 또 관심 분야가 본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환경에 대한 관심, AI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관심,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있다면 그 관심 분야에 대한 독서를 선정해서 도서 나눔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토론을 해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탐구 보고서까지 남기는 이런 과정들이 자율활동으로 학급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율활동은 모두가 참여하시는 거예요. 특정 학생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두가 다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 자율활동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 자율활동을 언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토대로 재원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저희랑 상의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자율활동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활동의 두 번째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학급은 진로 매거진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학급도 있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진로 매거진, 말 그대로 본인의 진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동의 성격 및 분량을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필수 과제가 있고 기재 영역에 있어서 일단 하게 되는데요. 진로 관련돼서 기사를 어떤 학생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융합하는 프로그램, 아까 첫 번째 장에서 제목도 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여학생이 고1이 처음이고 이거 생기부가 학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의대를 갈 거야! 이래갖고 1학년 때 막 의학, 바이오 막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융합이니까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사회 불평등을 묶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후 문제 자체가 전 세계가 떠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건 맞잖아요. 하지만 선진국이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방식과 개발도상국이 대처하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기후변화가 웬 말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대처하는 방법 자체도 빈부격차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같이 연루를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는 환경에 대한 문제지만 사회 불평등하고 같이 엮어서 인권으로 엮어서 마지막에 탐구보고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AI가 사회제도랑 같이 묶여져서 융합적 사고를 통해서 탐구보고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1학년 때는 뭔가 어떤 전공이라든가 학과 적합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즌이 아니에요. 생기부가. 그래서 문이과가 융합이 되는 상황이고 폭넓게 1학년 시기에서는 다양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탐구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도성을 활용해서 자율활동에 참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주제 잡기도 조금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혼자서 알아서 잡아라 왜 못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잠시 뒤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수순에 밟아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일 겁니다. 자율활동 얘기는 이 정도고요.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진짜 우리 선율여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그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생기부에 써서 주신 내용을 보면은 와 정말 진심 100%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동아리 활동입니다. 일단 배워서 어떤 동아리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배움이 있을 텐데요. 그 배움을 배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같이 연결을 시킨다. 이게 이제 우리 선율여고의 동아리 활동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으로 연결하는 체험을 하게 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도 나의 관심 분야를 발견해서 과정을 기록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연루가 되어져 있죠. 동아리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런 것들이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진로활동인데 진로활동은 이 교과별 심화 탐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원래 이게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없더라고요. 학교 차원에서 진행을 안 하시길래 저희가 이것들을 학생들한테 권고를 했더니 특정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생기부의 세특 부분에도 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뒤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독서 기반으로 일단 주제 탐구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이제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 초청 연사들이 오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진로활동 시간에 그 특강에 참여를 하겠죠? 누가 와서 특정 연사가 이제 초청을 해서 연설을 하게 될 때 그럼 그 특강을 듣게 되면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사회탐구의 어떤 단원, 과학탐구의 어떤 단원과 연루를 시키는 거예요. 수학의 어떤 단원하고 연루를 시키는 거죠.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자꾸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교과목이랑. 그래서 교과목 연결을 해서 어떤 친구는 통계로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이민정책과 통계를 같이 연루시켜서 보고서를 쓴 사례도 있고요. 또 공학에 관련된 캠프에서 특정 연사가 오셔서 이제 이렇게 특강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고1 과정에서 수학 과목에서 배우는 수많은 함수가 실제 생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고 코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담임 선생님별 가이드,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히터가 너무 세가지고 잠시만 좀 줄이겠습니다. 결국 우리 선율여고의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에 학급 단위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다 이거예요. 학교 단위로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하면 반의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능동적인 주도적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나를 다 이끌어 줄 거고 내가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고등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생기부 메커니즘과 입학사정관이 뭘 보려고 하는지 대학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진로활동은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개인별 진로활동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개인별 진로활동을 네가 학기 말에 써와. 선생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전체 500자는 내가 쓸 테니까 네가 300자 써와. 뭐 내가 400자 쓸 테니까 네가 300자 써와. 약간 이런 식으로 주도를 해서 담임 선생님이 주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써와야 되겠죠, 자기가. 그래서 진로 탐구 활동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자기가 읽었던 책들 같이 연계시키는 거, 또 진로 탐색 활동들 학교에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짬뽕해서 자기가 300자 써서 내야 돼요. 학기 말에, 학년 말에. 그리고 자율활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별 활동 및 학급활동 500자 이내로 이런 진로 매거진에 참석했던 거, 또 자신의 진로 관련해서 기사 작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500자 내로 기출해서 써서 내야 됩니다. 또 자기 추천서라고 하는 거를 지금이 딱 이런 시즌에서 좀 지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1년 선배들은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갈 차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 선배들이 1년 내내 동안 이런 활동들을 다 하고서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부터 뭐 이렇게 방학 전까지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자기 추천서를 자기가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그간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담임 선생님이 다 알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내용들을 다 기술을 해서 그걸 제출해야 되는 이런 주도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 또 이런 자율 활동을 할 때요. 활동을 했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배움과 과정에 대해서 다 기록을 좀 해놔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까먹어갖고 자기 추천서고 나발이고 쓰라 그랬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내가 그 명사 초청 와갖고 내가 그 특강을 듣기는 했는데 그때 주제는 좀 기억나는데 내가 그때 뭘 알게 됐고 탐구의 영역을 어떻게 넓혔지? 이거에 대해서 기록이 안 돼 있으면은 쓸 날들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과세특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세특, 과세특이라는 얘기인데요. 과세특은 이제 국어는 국어 선생님, 수학은 수학 선생님, 영어, 또 통합사회, 통합과학, 또 음악, 뭐 미술, 체육 선생님 이렇게 해서 각 과목의 담당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이 교과목을 수강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했던 수행평가라든가 탐구보고서에 관련해서 이렇게 세부 특기 능력사항을 써주는 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에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를 물론 포함도 하겠지만은 과세특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세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거는 잔다 안 잔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수프림의 어떤 질문을 갖다가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 요 문장의 문법이 여기다가 to를 쓰면 안 되나요? 꼭 ing를 써야 되나요? 혹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문의 내용은 빈칸 추론의 3번이 정답인데 4번이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든 과목에 있어서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매 시간마다 끝날 때마다 작은 질문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20년 넘도록 아이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학기 초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요, 질문하는 아이들이에요, 진짜. 근데 질문을 처음에는 막 얼토당토 아는 걸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질문을 계속 거듭 반복해서 하는 아이한테는 눈이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고요. 기억이 너무 남고요.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조용하고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성실한 아이는 눈에 안 띄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과세특을 통해서라도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질문을 그냥 용기 내서 한다기보다 그냥 루틴화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꾸 써놔, 질문할 것들을 책에다가. 자, 그리고 해당 교과서에 교과목에 대한 관심 분야에 대한 이 독서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영상을 시청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 토론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테드 강연 같은 것들을 영어 이렇게 시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청하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영작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별 활동을 통해서 토론을 하라고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과 세특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거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보여주면 재미있으라고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내 생기부에 저거구나, 지금. 저 영상 보여주는 게 지금 세특에 들어가라고 지금 하는 거임? 영작하라는 거구나. 요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좋죠. 자, 그리고 세특은 연결을 해야 돼서 융합 수업 프로그램으로 연장이 됩니다. 요거는 잠시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과세특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우리 선일여고에서 교과세특을 잘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세특을 너무 끼깔나게 잘 써준단다, 어떤 학교는 뭐 안 그렇단다 이러는데 반쯤은 맞고 반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여학교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참하게 잘하는 애들이 항상 많아요, 선일여고가. 그렇게 막 나대고 막 튀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성격상. 근데 조용히 차분하게 자기 걸 잘 챙기는 좀 성실하고 똑똑한 여자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학교가 아니니까 그렇게 굳이 막 하나부터 10개까지 챙겨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아서 할 애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다라는 걸 인지를 좀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 나는 이런 활동도 했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어, 이런 옌병 막 이러면서 막 선생님 욕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대체로 뭐냐면 처음에 써서 내라 그럴 때 제대로 안 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 아까도 진로활동이라든가 300자 써서 내라고 하면은 제대로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쓴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탐구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탐구활동을 했을 때 그 내용의 주제를 본인이 선정을 했었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동기와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니까 주제를 잡았겠죠.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라는 설명이 들어가고 나만의 탐구 방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통계 수치화를 했다. 예를 들어서 유엔에 어떤 가입된 여러 가지 국가들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통계화를 했다. 나만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 및 토의, 결론 및 재현, 마지막에 어떤 책과 어떤 논문들을 읽고서 참고 문헌으로 사용을 했다. 여기까지 딱 이렇게 팩트 체크하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면은 그냥 좋은 말 대잔치로 쓸 수 있죠. 자기 칭찬으로 그냥 난무한 문제들. 그런 걸 써서 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진로나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대로 써서 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써서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 앞에서부터 어떠세요? 고구마 한 10개 먹은 느낌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사이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고등학교 1학년에 저런 활동들을 제대로 하고 썼다 그러면 이상적인 통합사회의 탐구보고서 작성에 대한 세트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4단위예요. 그래서 그 4단위에 해당이 되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역시나 과세특이 옆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과목에 어떤 특정 단원의 이름이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름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걸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단원을 학습하면서 최근의 강대국들이 자국민 우선주의 행보로 글로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한,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행태를 보시면 잘 아시겠죠.
그린란드도 지금 떠오르고 있고 2026년도에는 벌써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주제를 잡은 이유와 동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앞에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 배경 및 탐구 방법에 있어서 미국의 IRA 및 반도체법 사례를 분석할 수도 있고 또 경제학 강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경제 안보를 우선시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파악한 벌써 문헌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책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모델로 국제관계에 적용을 시켜서 자기만의 지금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용적 세계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다자주의 회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정책적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함.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어떤 세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쉽겠죠. 그쵸? 근데 해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특목이나 자사고 애들이랑 맞짱을 떠서도 생기부가 먹히니까 스카이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특별한 지능을 갖고 있는 애들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목표를 마지막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저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지만 1학년 금방 지나갈 거고요. 2학년이 좀 힘들어요. 누구라도 수험생활은 고2가 제일 힘듭니다. 고2가 지나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지나면 원서를 6장을 쓰잖아요. 6장 써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 자녀가 있으시다면 6장의 원서를 써서 그 중에 한 군데만 붙어도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추합으로 붙든 뭐 2개를 붙든 상관없이 한 군데를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쓴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아이의 그리고 나라는 주인공의 이 생기부를 입학사정관님이라는 양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이 도대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첫 번째는 내신입니다. 그래서 학업의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죠. 이게 1바예요. 1바. 내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주요 과목의 등급이 1, 2, 3, 4, 5등급 중에서 몇 등급이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1.16등급이야? 2.3등급이야? 1.97이야? 이렇게 묻겠죠. 3이야? 에이씨 이렇게 될 거예요. 5등급이니까. 두 번째는 그 내신만 갖고서는 대학에서 지금 뽑아주는 전형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뭘 묻기 시작하냐면 지적인 성숙도를 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멋있는 말인데 결국 질문의 깊이가 있느냐라고 질문 던집니다. 아까 이상적인 교과 세특의 내용을 보셨을 때 첫 번째부터 질문의 깊이가 좀 느껴지죠. 주제를 선정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런 탐구 보고서의 각 과목에 있어서의 활동들에 있어서 처음부터 주제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호기심, 출발. 자, 탐구의 진정성이 있는지, 실제 호기심을 갖고 탐구를 진행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1학년 때는 이게 없지만 2학년 때부터는 우리가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2학년 선택 과목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우리 학급에서 진행하는 자율활동 할 거고 또 진로 매거진도 막 활동을 할 거고 특강도 듣고 책도 읽고 막 했는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구슬들이 꿰어져가는 결들이 살아있는 생기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화 성장 과정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느냐.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를 볼 텐데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많이 알고 파악을 했겠어요. 학생인데, 고딩인데. 그러니까 실패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심지어 내신 과목에 있어서도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느냐 이걸 보겠다는 것이 5번째 사항입니다. 자, 이 내용들 5가지를 통해서요 우리 입학사정관님이 여러분의 이 세특이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찐인지 구라인지를 구분하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면접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 26 이렇게 고교학점제부터는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신이 5등급 제도니까 이제 면접의 부활이 확정이 된 상태고 지난 주말에 또 따끈따끈한 뉴스가 서울대를 비롯한 시립대까지가 면접의 퍼센테이지를 50%까지 늘리게 되는 발표가 났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달명가를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면접에서는 뭐 똑똑하게 막 무슨 외고 애 마냥 그렇게 말을 잘하는 애를 뽑겠다는 게 아니라 세특의 진위 여부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만든 내 생기부면 전체 서사를 당연히 자기가 꿰뚫어야죠. 내가 만든 탐구 보고서고 내가 했던 활동이고 내가 읽었던 책이라면 그런 얘기들을 확인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입학사정관이 보게 되는 5가지 핵심 요소를 확인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 궁극에는 확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꾸리셔야 되느냐. 첫 번째, 고1 때는요. 절대로 학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뭐 바이오, 뭐 경제, 경영, 교육 자꾸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를 비롯한 경희대나 중앙대학교에서 하도 고1 애들부터 막 무슨 교과 세특에도 자꾸 자기 전공뽕을 부려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대학 입학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시점인 거죠. 고1 때는 전공이라고 하는 무리한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니라 유연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이라는 얘기가 첫 페이지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는 이렇게 호기심, Y로 시작하는 호기심으로 채워진 생기부라고 한다면 2학년 때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3학년 1학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화된 탐구 그리고 이과 문과를 약간 이렇게 같이 종횡하는 횡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죠. 자,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는 입시가 코앞에 있으니까 생기부 관리가 좀 소홀하거나 소원해진 학생들이 좀 있긴 하는데 그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집요하게 연결된 그런 생기부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만드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언니들 중에 그 선율여고가 저희가 이제 전체 인원도 선율여고가 타 학교에 비해서 인원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어찌됐건 간에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원이긴 해요. 근데 특히 선율여고는 좀 최상위권이 많이 다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전교 1등, 뭐 2등, 6등 이런 아이들이 다 저희 학원들 아이들이에요. 지금 선율 고3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이 특별히 관리를 받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MP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만든 특별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스페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SMP는 2가지 관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생기부 관리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즌에 한 번 띡 하고 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퇴원하는 그날까지 무료로 수행평가 있을 때마다 자율활동의 보고서를 내라고 할 때마다 주제를 선정할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AI가 하는 게 아니라요. 자, 누구라도 재원생이라면 슬랙에 가입을 하셔서요. 신청을 하시면 돼요. 제한이 없어요. 저는 선일여고 김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선생님 저희 지금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자율활동 시간에 뭐 진로 매거진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 진로를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주제부터 선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한 것들을 피드백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첫 단추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독서에 추천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미는 이제 탐구보고서죠. 탐구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근데 이거 안 해본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해본 경우보다. 약간 독후감 쓰듯이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고1들은 이거를 지금 어리버리해요. 고1들은 항상 그래요.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특목고 준비했던 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모두가 다 세팅값이 똑같다고 전제하에 어느 학교 고2들에도 탐구보고서를 그렇게 익숙해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피드백을 주고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이게 슬랙으로 타 학교 애들이 요청을 왔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리로스쿨 같은 데서
자기평가서 무슨 과목 언제까지 내세요. 이런 식으로 내라고 했을 때 아까 왜 목차가 있었잖아요. 동기부여와 주제와 토론과 결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써야죠. 쓰는데 잘 썼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때로는 이제 글자 수를 500자인데 자꾸 넘쳐요. 그러면 이거 반복되니까 이거는 세특에 쓰지 말고 자율활동에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는 글자를 이걸 줄이고 이것까지 들어가는 건 좀 에바다. 이렇게 약간 손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고스란히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생기부가 나타났어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 3학년 올라가는 언니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우리 선율여고의 특징이 그 과세특을 보면 첫 줄부터 그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애정이 너무 묻어. 첫째 줄부터 와, 이 선생님은 과세특의 진심이시구나 이런 게 또 느껴질 정도로 첫째 줄부터 이제 감동의 물결이 좀 있는 그런 과세특의 특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율여고에 다니는 모든 이조와 어학원의 학생이 다 하느냐? 아니겠죠. 왜 안 할까요? 귀찮아서. 혹은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막 자꾸 검사받거나 이런 거 혹은 놓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도움을 받으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뭐 대치동에 무슨 뭐 거인의 업계 뭐 이런 컨설팅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월에 한 10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 연애 얼마, 뭐 영수증도 안 띄어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면서 뭐 매주 뭐 오라 그래갖고 뭘 하라 그러고 뭐 숙제를 내주고 읽은 걸 검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들은 선율력을 모릅니다. 그쵸? 우리가 학적으로 원서를 쓸 때는요. 선율여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 선배가 나랑 내신이 비슷했던 선배가 학종으로 어느 대학을 붙었는지에 대한 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자가 누군지에 대한 파악도 있는 상태에서 생기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질문을 뭐 밤에 할 수도 있고 주말에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급하게. 이런 경우들이 다 답변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내신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필이 잘 안 와요. 그리고 5등급제로 진행을 했던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기껏해야 올라가는 걔네들인데 걔네가 입시를 치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 결과가 아직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끝까지 여러분들이 입시 치르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9등급제로 환산해서 9등급제로 따졌을 때 내 등급이 몇 등급이야 이걸 자꾸 보셔야 돼요. 왜? 9등급제는 입결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5등급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삘이 안 온단 말이에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제 1학기 시험 딱 보고 나서 우리 딸내미 2.1등급이네 그러면 왠지 괜찮네? 5등급 중에 2.1이면 괜찮은 것 같잖아요. 느낌상. 나쁘지 않은데? 근데 9등급 제도였을 때 2.1이면 나쁘지 않은데 5등급 제도였을 때 2.1이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인서울 못 가요 일단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4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학생은요. 1학기 내신, 2학기 내신인데 여기 4444 써 있는 건 등급이 아니라 학점수예요. 그래서 국영수가 모두가 다 동일 학점입니다. 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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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사 통과도 4학점. 그런데 이 친구는 다 1등급이고요. 수학만 1학기 때는 2가 떴어요. 2학기 때도 다 1등급인데 사회만 2가 떴습니다.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상위권 맞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전 교과목의 내신 석차 등급이 1.17등급. 오, 완전 상위권이죠. 국수형만 따졌더니만 역시 또 1.17등급 이렇게 나온 최상위권 학생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뭐 너무나 아름다운 시작이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학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학생과 세 번째 학생은 내신 전 교과목의 석차 등급이 1.59, 1.65예요. 어떠세요? 우리 옆집에는 1.59래요. 우리 딸내미가 1.65래요. 개찐 도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5등급제라는 게 이게 환장할 노릇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 친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1.59가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뜯어볼게요. 얘는 봤더니 국영수가 다 2예요. 국수형이 다 2예요. 그리고 통사에서 2학기 때는 1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통과에서 1학기 때 1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을 국영한 것은 탐구 과목이지 국영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위수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과목이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1학년의 내신이긴 합니다만은 아이 성향상 선열여고 갔는데 국수형에서 결국에는 2등급을 받았다. 이 말은 중학교 때 기본기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다. 제대로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탐구 과목에서 그래도 1을 받다는 얘기는 약간 성향이 나타나요. 성실하구나.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것들, 범위가 좀 이렇게 잡혀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기본이 없어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통사 통과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근데 국영수로 따지니까 등급이 떨어지죠. 2.0 등급. 근데 밑에 있는 학생은 그래도 얘는 국수형 중에서 1을 한 번씩 국영은 했어요. 그리고 탐구에서도 약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전체 과목에서는 1.65로 방금 앞서 있는 학생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국수형으로 따지면 얘가 더 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대학이 뭘 국영수를 더 중요히 여긴다 내신에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성향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국수형이 그래도 주요 과목 하나는 받쳐져 있는 아이이다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조금 더 높은 학생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해가시죠? 왜냐면은 우리가 수능 최저 갖고 오라는 얘기는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 중에서 뭐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탐구에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탐구는 한 과목이고 국영수는 3과목이니까 얘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유불리가 있는지는 그 세부적으로 좀 뜯어봐야지 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이면은 인서울 못 간다. 제가 되게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9등급제로 따졌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었습니다. 9등급제에서 3.24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을 받았어요. 앞에가 3이 떴어요. 앞에가 3이 뜨면 대학을 못 가요.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죠. 어디든 가긴 하는데 당연히 인서울은 못 가고 3.24라는 등급은 인가경입니다. 인가경.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그러니까 수도권 정도를 갈 수 있으려면 3.24까지는 돼야 됐었어요. 근데 3.24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수도권 아니라 충청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 고대 조치원 약간 이런 데 가야 돼요. 자, 이해가 가시죠? 3.24가. 그게 5등급제로 환산하니까 2.0이에요. 딱. 2.0. 그래서 2등급이나 2.167이나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167, 2.333이라는 등급을 받은 학생은 무슨 얘기죠? 어느 특정 과목에서 3이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가 넘어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내가 내신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3이 뜨면 안 돼요. 3이 뜨면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이 안쪽으로 다 무조건 밀어 넣으셔야 돼요. 무슨 과목이든 간에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5등급이라 그래서 되게 드문드문 보시는 띄엄띄엄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 특히나 우리 선율여고에서는 1.33등급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주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5등급제니까 1.33등급 이상의 아이들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래도 몇십 명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몇십 명 안 돼요. 1.33이란 얘기는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아까 얘가 1.17이었잖아요. 다 1이었고 2 하나 섞으니까 1.17이잖아요. 이런 친구가 선율여고 전교에서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1.33 안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13명, 12명도 안 돼요. 그 정도 순이에요. 그러니까 1.33이라는 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교에서 왜냐하면은 모든 과목을 1.0으로 찍는 애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리고 2학년으로 갔으면 더 심해지죠. 등급이 떨어지죠. 왜? 선택 과목은 전체 모집단 전부가 다 선택하지 않잖아요. 다 나눠져서 이제 아예 사이즈 모집단 자체가 더 적어지니까 등급이 올라가지 못해요.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많이 오셨는데 3은 내 역사상 없다.
2 안쪽으로 다 밀어넣고 1을 이빠이 끌어올리자.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짜셔야 되겠고요. 자, 고교학점제의 대입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이 뜨면 빨간불이 제대로 들어온 거다. 3을 용납하시면 안 돼요. 1, 2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은 안 돼. 1, 2를 받아야 돼. 뭐 그런다고 되냐? 그런다고 돼요? 일단 첫 번째 기출문제를 확보하세요.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의 모든 우리 학교 기출문제. 우리 학교 기출문제 무슨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예쁘게 저희 이렇게 파일로 주지도 않고 사진으로 막 무슨 되게 잘 낸 문제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홈페이지에 안 올리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그럼 막 사진 찍은 거를 막 어두운데 그걸 보고 저희도 그래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일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모든 전 과목을 다 일단은 파일에 뭐 패드에다가 저장을 하시든 이렇게 출력을 하시든 하셔서 근데 출력하는 행위만으로 뭐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국어도 하실 때에 시험 대비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근데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 서술형이? 그래서 객관식이 몇 문제라는 거지? 문법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결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궁극으로 내가 봐야 될 시험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파악해야 점점 접점으로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상관없는 거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쓸데없이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신을 담당하는 강사 있죠. 강사는 이게 직업이고 먹고 살고 이게 당연히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가장 진심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강사조차도 특정 학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할 때 만약에 많은 학교를 담당을 하게 되면 분석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한 채로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로 도움되지 못하는 수업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학원은 지금 학교 수를 굉장히 제한해서 강사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선일여고를 맡으신 강사님은 선일만, 뭐 대성 맡으시는 분은 대성만, 그러니까 선일 1, 2, 3, 뭐 대성 1, 2, 3, 저는 예의 1, 2, 3 이렇게 해야만 몰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제가 지금 12년이 넘도록 한 학교를 딥이 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오래 했으면 왠지 막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해에 기출됐던 문제 다시 봐야 되고요. 매 시험 수업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 분량에 해당되는 작년 기출 문제를 또 봐야 되고요. 잠깐만 이게 2학년 문제였냐 1학년 문제였냐 어떤 유형이었지? 다시 또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추지 않으면은 강사도 사실은 조금 이게 현장감이 없이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 여러분 어때요?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과목들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무슨 학원만 쫓아서 무조건 편승하면은 그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하시고 출력하시고 저장하셔서 결을 계속 맞춰야 된다. 그리고 각 학원에서 도움을 받고 계시다면은 그런 부분에 맞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학생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셔서 내신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 수능 최저예요. 선일여고에게 이걸 너무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마다 특징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선일여고는 수능 최저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아요. 타 학교에 비해서. 근데 내신만 갖고 혹은 생기부만 가지고 대학에서 뽑아주는 전형은 거의 없어요. 이제 좋은 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를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빡센 대학교, 고대 같은 경우는 3합 6을 가져오래요. 중앙대 정도도 3합 6을 가져오래요. 3합이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무조건 2과목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수학은 완전히 바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선행을 아무리 해도 힘든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어랑 수학 빼고 영어 그리고 탐구 이래야지 3합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 80점만 넘으면 2등급이니까 영어는 디폴트로 무조건 끼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수학이랑 영어, 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국어랑 영어, 그리고 탐구 끼워서 3합. 요게 이제 고대, 중앙대 정도 수준은 갖고 오라는 것이죠. 의대 가고 싶다 그러면 3합 4 맞춰야 돼요. 3합 4. 3합 4면 국어 1, 영어 1, 탐구 2 이래야 3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맞추라 그러고
그런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대학에서 합격증 준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죠? 아니 5등급이 됐잖아요. 9등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흑백 요리사의 셰프의 칼로 차차차차차차 잘게 썰었는데 이제는 무슨 깍둑썰기 마냥 도끼로다가 펑펑펑펑 5개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딱 보고서 어디가 꼬리고 어디가 머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셰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채칼 좀 갖고 와봐. 다른 거. 다른 조리 도구를 좀 더 갖고 와봐.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연 뭐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한날 한시에 보게 되는 수능이죠. 그쵸? 이 시험이 더 객관적인 거 맞으니까 따라서 수능 최저를 가져오라는 요구사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요. 학생이 물론 시험장에 가는 것은 맞지만 학생은 내신을 치르기도 바빠 죽겠어요. 이것도 빡셉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는 학부모님들께서 좀 설계와 계획을 짜셔야만 한다. 강조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면접이죠. 면접을 위해서 지금부터 면접 대비반을 다니거나 이럴 필요는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면접을 위해서 우리가 생기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멀리까지 볼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1학년다운 생기부를 만드시면 되는데 1학년다운 생기부가 뭐다? 진로 강박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학과 강박에서 벗어나라. 호기심과 순수한 탐구, 질문으로 시작해서 독서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생기부가 1학년 때 만들어지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S&P, 슬랙을 통해서 관리 받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해결이 되죠.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 3가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5등급 내신에서요. 여러분들이 받게 될 내신을 한번 가정을 해서 궁극으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구간별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딸내미가 여러분 본인이 선유여고에서 내신이 1.0에서 1.167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 1등급이고 2가 하나 정도 떴거나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선유여고에서 최상위권 맞죠? 저희 학생도 있습니다. 이 중에 선배들 중에. 그럼 이 친구는 누구랑 경쟁을 할까요? 선일여고에서 최상위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선일여고 아더스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죠. 누구랑 경쟁합니까? 예일여고 학생하고도 경쟁을 하고 이화여고 학생하고도 경쟁을 하고 멀리 보니까 뭐야 하나고 애들하고도 경쟁을 하겠네. 지방의 전주 상산고에 영재고 애들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스카이를 가고 싶어 하니까. 그쵸? 그러면 눈이 달라져야죠. 이게 약간 외로운 싸움입니다만은 자, 이 친구는 일단 수능 최저에서 3합 6을 맞추는 걸 목표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못 맞췄다 그러면은 겁나 관리를 안 받은 거예요, 얘는. 애가 머리도 좋고 성실해서 1.167까지 받았는데 엄마 아빠가 신경 너무 안 쓴 거죠. 최저를 못 맞췄다 그러니까 약간 지방의 일반고 느낌인 거예요. 이걸 못 맞췄다는 얘기는 진짜로 심하게 말씀드리면. 왜? 특목고 자사고 애들하고 맞짱을 뜨는데 어떻게 3합 6을 못 맞출 생각을 하지?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좀 많았지만은 요즘에는 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이 정도 내신 받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어찌됐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25년도가 왜 수능이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 들으셨죠? 최저에서 미끄러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짜 영어도 너무 어려웠고 하나 틀려갖고 2점 차이로 막 2등급 받았던 애들인데 3등급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그의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죠. 어찌됐건 3합 6 그리고 생기부는 어떨까요? 선일여고 안에서는 전교권이니까 선생님들도 야심차게 잘 챙겨주시겠지만 문제는 이 생기부를 가지고 전국 단위로 맞짱을 떴을 때 과연 이 경쟁력이 있는 생기부냐 이거는 약간 특단의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잘 갖췄다. 내신도 1.167인데 수능 최저도 3합 6을 맞추는 아이고 생기부도 굉장히 끼깔나게 맞췄다. 그래서 거점학교 수업도 듣고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도 활발히 했고 그럼 이 친구는 뭡니까? 경희대, 중앙대, 서강대를 학종으로 안정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조건 하나는 붙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던지는 거예요. 스카이를. 이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1.33 정도에서 1.56 이렇게 나왔다. 이 아이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구간이죠. 어찌 보면. 그럼 전국 단위로 누구랑 경쟁을 하냐면 일반고 아이들과 특목고도 일부 섞여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역시나 수능 최저가 관건이죠. 걸러낼 수 있는 특별한 체가 바로 수능이니까요.
보통은 2합 5 이런 것들을 맞춰오라는 뭐 경희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와 생기부 이 두 가지를 챙기는데 이때의 생기부는 예를 들어서 과학고 영재고 애들하고 맞짱을 뜨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으셔야 되냐면 9등급제로 대학을 갔던 우리 선일여고 출신의 선배 언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내신하고 비슷했던 그 언니가 우리 학교에서 이 활동을 쭉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학종으로 어느 대학에 붙었는지가 기준이 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아직 성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궁극으로는 그런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내신이 아까 말씀드린 저 정도고 2합 5를 맞췄고 생기부가 나름대로 기준에서 이렇게 잘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국민대, 숭실대, 숙명여대를 학종으로 안정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던지라는 거예요. 위로 던진다는 얘기는 경희대, 중앙대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1.8에서 2점대 초반까지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인원적으로는 당연히 가장 많죠. 이 친구들은 뭐가 우선순위냐라고 봤을 땐 당연히 내신입니다. 3이 떴다는 얘기니까 3을 없애라. 이미 뜬 건 어쩔 수 없더라도 2학기 때 회복시켜라. 2학년 때 회복시켜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근데 이 친구한테 왜 수능 최저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 정도 등급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아예 신경을 못 써요. 내신이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라 내신이 안 나오는데 무슨 수능 최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되게 전략가 어머니께서 그렇지가 않다. 그래도 너는 지금 모의고사에서 2합으로 가는 방향을 자꾸 잡아야 되니까 엄마 말대로 방학 때는 수능에 관련해서 몰입된 프로그램을 네가 들어야만 해. 그래서 따라 영어 2등급 가고 탐구 3 정도 목표로 해서 2합 오면은 갈 데가 많아요. 사실은 논술도 있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약간 나가서 그래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지만 내신이 안 나오는 우리 선일이는 굉장히 멘탈이 약간 마탱이가 같다고요.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공부할 역량이라든가 여력이 좀 안 생기는 것 뿐인 거죠. 근데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수원대, 을지대, 삼육대를 교과 전형으로 일단 안정 지원이 가능하고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를 학종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 정도 선이 됩니다. 여기는 뭐 가고 싶긴 않겠지만은 일단은 전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안정으로 해서 위로 던지면 되잖아요. 자, 근데 그 밑이야. 2.3, 3.7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원에 누가 이런 애들만 있어요? 당연히 여기도 있죠. 그쵸?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 완전히 뭐 이방인이야? 아, 여기도 수순을 해야죠. 근데 제일 우리가 되게 저도 이제 수험생들을 다 길러냈지만은 제일 열받는 게 성적 안 오르는데 계속 학원 수강료 낼 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고 또 내고 매달 몇십만 원씩 거의 뭐 다 합치면 돈백이 넘어가고 이게 맞나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맨날 뭐냐고 뭐 어때요 요즘에 선생님 얘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 계속 하게 되고 근데 보통 내신 등급이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그냥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 여러분들이 한번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은 일단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아닌데? 이러실 수 있는데 너일 수도 있어. 왜냐면 제대로 된 찐 공부라는 게 뭐냐면 지금이 여러분들은 중3이시죠? 그리고 중3이면은 이제 고2를 코앞에 두고 계시는데 사실은 요 정도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자기 공부 루틴이 중학교 3학년 1년 내내 동안 잡혀 있는 경우들이 비교적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지표를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한테 들리게 안 해도 돼요. 첫 번째, 학원에 가지 않는 요일에 나만의 공부 루틴이 있다. 즉 순공인데 순공 시간이 5시간 정도는 된다. 그 순공이라는 거는 학원 숙제가 절대 아닙니다. 학원 숙제가 아니에요. 학원 교재도 아니에요. 그냥 나만의 교재, 나만의 국영수, 나만의 공부 루틴이 있어서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뭐 이렇게 해갖고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는 요일에 순공 시간 5시간 정도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 모의고사 같은 걸 풀 거예요. 이주와 워건에서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HP 받는 애들은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풀면 틀린 문제도 있고 맞은 문제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정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건 틀린 거고 맞은 건 맞은 거고 찍어서 맞은 건 맞은 거고 틀린 건 뭐 다음번에 안 틀리면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근데 틀린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하면 다음번에 또 틀리겠죠. 그러니까 수강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계속 묻지마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만의 영어 단어장이 있다 없다. 있어야죠. 그 시중 단어장이 있지만 내가 독해 지문을 하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는 시중 단어장에 지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해석을 하고 독해를 했던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나만의 영어 단어장에 내가 정리하고 뜻 쓰고 예문도 쓰고 암기하고 이게 누적돼서 가지고 있어야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잡아드릴 거냐면 SMP 프로그램이 이쪽 방으로도 한번 돌아가요. 그래서 공부를 예를 들어 서평을 안 써본 친구, 오답 정리를 안 해본 친구, 그리고 나만의 단어장을 해보지 않은 친구,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는 친구. 근데 영어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SMP는 국어, 영어, 수학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작년 한 해 동안 진행을 했을 때 정말로 성과를 봤던 친구들이 있어요. 다수는 아니에요. 소수인데 왜냐면 신청 자체를 많이 안 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 그래서 2027 대입은 일단 면접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부를 만들 때 지금 GPT 돌려서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GPT로 정리해서 생기부를 만드시는 경우도 당연히 많죠. 그리고 지금 모든 시험 문제는 다 GPT로 만들어내세요. 모든 학교들이. 그래서 문제 자체가 2025년도 기준 굉장히 난해해진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GPT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고 기출문제도 다시 분석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생기부가 어떠냐면 고딩들의 생기부가 너무나 매끈매끈해요. 그럼 이제 대학은 갈라내겠다 이거를. 그래서 면접 시에 정확하게 실력을 검증하는 것이 싹 가능하다라고 자신있게 호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대를 비롯해서 면접의 퍼센테이지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말 뉴스라서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가 설명회를 시작했는데 토요일에는 이 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했던 모든 설명회 때는 이 페이지가 늘어가서 우리가 생기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필요하고 실제로 본인이 꿰고 있는 서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앙대와 경희대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포인트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고교학점제를 맞이하여 각 대학들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뭔가 지각 변동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기존의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두 가지 경우가 100%였습니다.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로 학종을 뽑았어요.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학교, 같은 과라 하더라도 이쪽 전형으로 들어와, 너는 이쪽 전형으로 들어와. 문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 문 두 개가 다였어요. 이번에 문이 세 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융합형 인재는 학업 역량을 50%를 봤어요. 근데 탐구형 인재, 이름이 탐구형이에요. 그러니까 탐구? 약간 뭔가 과종뽕 느낌. 약간 과학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학업 역량을 적게 봐요. 40%. 그리고 진로 역량을 대신에 이쪽은 50, 이쪽은 30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들어오라는 전형이었냐면 학업 역량 많이 보는 학교는 당연히 일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 중에서 우리 중앙대니까 9등급에서 1.6에서 1.7등급 정도를 받은 아이들 9등급 제도에서 그 정도면은 우리가 생기부 보고서 학업 역량 보고서 합격 이렇게 주겠다는 거고 탐구형은 일반고 들어오라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반 2.3등급 정도 그리고 과학고에서 3, 4등급 받은 학생들까지는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과학고생들아 중앙대도 좀 봐줘 이런 느낌으로다가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놨던 게 단데 이 두 가지 전형이 과거에 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이 100%라고 했었죠. 이게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신설된 성장형 인재 전형이라는 것에는 뭐가 생겼느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서류를 100%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서류가 너무 중요해졌죠, 생기부가.
자, 그리고 면접으로 30% 선별해서 걸러낼 건데 수능 최저를 가져와라. 중앙대입니다. 몇 갖고 오라고 얘기하냐면 3학 6 갖고 오래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기만 하면 된대요. 자, 중앙대스러운 어떤 도전이긴 한데 좀 빡세죠. 고대가 3학 6인데 중앙대까지 무슨 3학 6까지 때리고 난리야?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열어놓은 전형일까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능 최저를 갖고 오라는 대학들의 전형을 보시면 아, 나야 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이 맞추시면 되는 거니까. 왜냐? 우리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겠다는 전형은요. 과학고나 영재고나 특목고 애들 보고 들어오라는 전형이 아니에요. 걔네는 교과과정에 수능이 없어요. 걔네 탐구하고 실험하고 맨날 그런 애들이잖아요. 수능을 공부를 안 해요. 걔네는 교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고 애들 중에 생기부 잘 똑순이같이 잘 챙겼고 수능 최저까지 맞추는 똑순이들 다 들어와? 이런 느낌. 일반고 아이들을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자사고 중에서도 좀 잘하는 애들 들어오라고 했겠죠. 근데 생기부가 좋아야 되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형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경희대도 비슷한 발표를 하죠. 경희대도 기존에 있었던 면접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설된 서류형에서 서류를 100% 일단 보겠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가져와라! 이렇게 와장창 발표를 했어요. 수능 최저 보니까 경희대잖아요. 2학 5 가져오래요. 그리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기만 하면 된대요. 6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경희대 같은 경우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잖아요. 그럼 의대 약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합 4입니다. 1, 1, 2 이렇게 갖고 오라는 거죠. 2, 2? 그럼 벌써 아웃이야. 3합 4니까 빡세죠. 자, 이렇게 갖고 오라는 거고 그런데 또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내신을 등급이 없이 즉 1.16 이런 거 필요 없대요. 우리가 이번에 고교학점제로 바뀌게 되면서 성적표가 5등급제로 됨과 동시에 ABC 성취평가도 옆에 병기가 같이 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A등급 이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내신을 더 해자스럽게 봐줄 테니 내신을 못 받은 너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서류가 빵빵하다면 우리 학교로 들어와. 이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일여고에 해당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서류를 100% 본다는 게 우리 학교의 특장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수능 최저를 맞추면 약간 판이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두 대학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위와 아래에 딱 바텀이 될 수 있는 중간치, 허리에 해당이 되는 대학이니까요. 결국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2026년도도 겨울이라는 게 오겠죠. 지금 말고 이제 봄 지나고 여름, 가을 지나서 겨울. 이때쯤에 여러분들의 내신이 1.33등급 정도 안에서 마무리가 되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주세요. 근데 그걸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루틴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추운 날 아직 입학식도 안 했는데 이주와 어학원에서 넷플릭스보다는 재미가 없는 이런 어떤 설명회에 직접 오셔서 참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3월달부터 공부해야지 이러고 팡팡 노는 언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박자 혹은 반의 반박자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은 일단은 국수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루틴화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공부하지? 모르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서 공부법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각 학원에서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복습하고 오답 정리하고 이런 것들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학생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내신은 3월 첫째 주부터 개강을 해버려요. 선일 반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은 4월 마지막 주에 내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꼬박 한 2개월 정도 가량을 내신 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3월 모고 뭐 6월 모고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내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거냐면 일단 시험 기간이 도래를 했다 그러면은 보통 첫째 자녀들도 계시고 좀 자녀가 이제 하나인 경우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학습 양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애들이 이 정도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중학교 때 비하면 내가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엄마는 너무 바라는 게 많아. 주말에도 공부하라고 그러고 학원 끝났는데 또 공부하라고 그러고 왜 저러는지 몰라.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이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 공부가 무조건 버티기 작전이 아니라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게. 그러니까 국어는 뭐 예를 들어 매산비를 가지고 하루에 3개를 푼다. 영어는 나만의 단어장에 20개 정도를 정리해서 다 외운다. 지문 5개에 해당이 되는 내용 중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게 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게 하고 선택지를 분석한다. 싱스투드를 이렇게 다 열거를 하시다 보면은 그걸 해야 되니까 5시간이 나오는 거지 무슨 5시간 엉덩이 붙이기 대작전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루틴화 시키는 작업이 있다 그러면 시험 기간에 학원이 끝나면 집에 왜 갑니까? 10시에 집 가면 굉장히 애매한 거 아시죠?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겁나 애매해요. 스카를 가야지. 스카 가서 12시, 1시까지는 해야 돼요.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안 하는 애들 없어요. 물론 집에서 공부를 더 잘 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뻔하잖아요. 10시에 끝나서 집 가면 뭐합니까? 바로 씻고 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 한다고 어쩌고 하지만 대체로 다른 걸 할 확률이 높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계속 보고 릴스 보고 인스타 4바퀴 돌고 뭐 넷플릭스 좀 보고 이러다 보면은 뭐 순삭이죠. 시간 자체가.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 시험 기간이 도래를 하면요. 여러분 일단 공부량이 완전히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과 시간을 매칭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기준을 좀 더 높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잠을 막 너무 줄이면은 낮에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계속 비몽사몽이니까 그래도 6시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험 기간 한 2주 정도 남겨놓고는 이제 죽기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니네가 하는 거야.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불법은 하지 마. 양아치짓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은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자, 2번째 국수형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는 산모가 있고 육모는 서울시교육청이 안 봐서 안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시험은 아닙니다. 산모는 뭐 그냥 첫인상 같은 거죠. 근데 어렵지가 않고. 그러니까 1학기 모의고사에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2학기가 되면은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 그걸 시험 범위로 넣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볼 수밖에 없긴 하는데 2학기의 마지막 보는 10월 모의고사가 여러분이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는 학생인지를 좀 가늠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냐면 사실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굴러가긴 합니다만은 여름방학부터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내신에 100% 몰입을 좀 해주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모의고사. 그리고 2학기 때는 또 이제 내신을 하는데 모의고사 비중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모의고사는 국어가 98%, 수학이 98%, 영어는 고1 거니까 100점이라고 쓴 거예요. 고1 거 너무 쉬워가지고. 고2 건데 무슨 100점을 어떻게 맞아? 근데 고1 거니까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목표로 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선배 전교권에 있는 땡땡 언니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면은 뭐 너무 좋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제가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1.33 찍었냐? 너무 수고했다 우리 딸. 근데 모의고사가 막 98%,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와, 엄마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엄마가 와, 너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는 난리 났네. 그럼 여지가 없어요. 이미 다 관리를 하고 계셨거나 첫째 자녀가 있으셔서 한번 아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강조를 시켜드렸고 자, 저희가 아까 학습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SMP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일단 역시나 이거는 성적이 나와야지 선발을 할 수 있겠죠. 성적도 안 나왔는데 의지만 갖고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4월 말 5월 초에 내신이 중간고사가 한번 끝나요. 그때 성적표를 받게 되면 저희가 학생의 의지로 선생님 저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제가 3위 떠서 제가 2점대 후반이라서 제가 슬랙으로 SNP를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성적표 갖고 와. 그러면은 그 성적표를 누군가
엄마 아빠한테도 못 보여주는 성적표인데 예를 들면 그걸 타인한테 보여준다는 건 우리 딸이 다 보여준 거예요. 다 걸은 거예요.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 잘 본 성적이 아닌데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광광 나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성적표 분석해갖고 과목별 문제점들이 보여요. 굉장히 잘 보여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1대1 대면 상담을 하면 이때 거의 다 울어요. 여기. 막 놀라고 힘들고 저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이러면서 거의 다 웁니다. 여자애들은. 이래서 이제 과목별로 공부 방법들을 설명해 주는데 한 번 설명을 하고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랙을 통해서 네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피드백을 하면서 일주일마다 2, 3회 정도의 대면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을 하다가 이걸 계속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슬랙을 통해서만 하게 되는데 끼깔나게 잘 쫓아오는 우리 여자아이들은요, 이거를 매일마다 이제 슬랙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이걸 올리게 되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데 그 친구들이 작년도에 참여를 했을 때 내신 등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점대 중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속했죠. 근데 얘네들이 표정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이렇게 받으면은.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법을 알게 되고 성취도를 느끼다 보니까 2학기 때는 진짜 표정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되게 우울했던 무표정에서 굉장히 막 웃음도 많아지고 성취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영어과도 제가 보기엔 정말 괄목할 만한 소름 끼치는 성적들의 향상들이 좀 있었어요. 예일여고가 또 내신 따기 너무 어려운데 10점, 15점씩 막 올려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과목마다. 그래서 너무 이상적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해결책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죠. 자, 선일여고에 아까 말씀 앞에서 드렸던 창의 융합 수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게 2025년도에 그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에서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갖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거를 학급에다 제안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갔던 사례들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관심 분야의 주제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기후변화라는 것을 잡았어요. 근데 기후변화라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 같이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도국 같은 경우 선진국이랑 똑같은 온도 차이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사회 불평등하고 관련이 좀 있구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까지도 사실은 그냥 한 가지 결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유엔에 가입한 여러 가지 환경국들, OECD 국가들 이런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환경이라는 주제와 인권이라는 주제를 결합해서 얘가 탐구 보고서를 만들게 된 거죠. 잘 잡은 케이스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AI에 아이가 꽂혔습니다. AI를 하고 싶대요. 그럼 AI를 우리가 지금 사실은 GPT 사용하지 말아라. 생기부 할 때도 또 세특 만들 때도 GPT 활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대학은 잡아내겠다. 아까도 보셨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통과제리의 무슨 싸움 같아요. 잡겠다 안 잡겠다 이런 얘기들. 근데 과연 이것이 학생이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할 때 AI 시대가 왔는데 AI를 활용하지 말라는 게 말이나 되나? 이게 도덕성의 문제인가? 찬반 양론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고민과 질문이 생겼겠죠? 그러면 문제를 낼 때 AI를 활용해도 되는 문제와 AI를 활용하지 않아야만 하는 영역이 따로 있을 텐데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과거에는 전자계산기를 쓰면은 이 수학적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옛날엔 얘기했다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AI를 쓰는 것이 아이들의 창의적인 어떤 활동이라든가 능력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런 질문들을 가닥가닥을 잡아서 결국 AI의 방향성과 청소년 문제와 입시의 정책까지를 연루시킬 수 있는 융합사례 두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잡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1학년 때는 특정 진로를 성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과목 정도를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환경과 인권, AI와 정책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최상위권 대학의 지름길로 만드는 게 우리 선일여고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선일여고의 최상위권이라고 하면은 이 창의 융합 수업에 대해서 반드시 생기부에 들어가야 된다. 이를 갈아라. 이게 뭐다? 뷔페가 차려졌는데 갈비찜인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쿠키 먹고 떡 먹고 그러지 말고 뷔페 지금 잘 차려진 뷔페가 있는데 그럼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최상위권이라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S&P를 통해서 또 관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부모님과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우리 선일 세상. 일단 내신을 출제하시는 거는 학교의 선생님들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수업에 참여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또 시험 범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체크를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체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신모 우리 엄마 아빠들 이거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D-Day가 올 거고요. 여름방학부터 세팅하셔야 되니까 그 전부터 활동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행평가. 자, 그리고 수행평가의 탐구보고서의 이런 내용들은요. 중간고사 끝난 직후의 2주, 기말고사 끝난 직후의 2주가 가장 활발한 시즌입니다. 그때가 더 바빠요. 그때가 더 잠을 못 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루틴화해서 굴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PPT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자, 드린 자료 중에 선일여고 학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이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